자, 목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강의 계획서가 뒤에 있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회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5개년 기출문제를 보실 건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년부터 23년까지는 보시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실시된 24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보충자료로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더해서 혹시 부분쟁점으로 같이 관련성이 있어서 24년 올해 실시된 변호사 시험 문제, 그게 보충자료 있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변시 문제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유사한 쟁점도 나왔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물어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민법은 좀 순한 맛으로 평이하게 나왔고요. 여기가 민법이 난도가 엄청 높았어요. 소시와 상계, 특히 계산형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상대로 상계 충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사례에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요. 복습하실 때 이제 관련 쟁점은 갖고 계신 기본서로 복습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 중심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더하기 그리고 판례. 다른 영역과 달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견해 대립 시 판례 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압도적으로 잘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 법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법정해제 전합판이 나와 버렸죠. 그럼 남들보다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례형 답안을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할까를 같이 고민해 봤을 때 최소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즉 5회차 풀어보는 기출문제만은 사령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원문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목차 구성에 조금 힘을 쏟아 봅니다. 목차 구성에 좀 집중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판례는 그쵸. 정확하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는가. 오늘 이 강의의 목표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령 답안 작성을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실 건데 목차 구성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는 결론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변시 답안 첨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수험생분들도 상당히 잘 써주십니다. 근데 이제 목차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완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번 양갈로 1번, 2번 양갈로 1번 이렇게 목차 구성을 좀 세세하게 안 하고 딱 필요한 것만 지금 하는 거죠. 즉 목차 구성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질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형식 그렇죠. 대표적인 형식이에요. 결론과 논거를 답하시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첫 번째 질문 유형 배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의 당부잖아요. 그쵸? 청구의 당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 법원의 판결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얘는 목차 구성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청구권자가 등장할 거예요. 원고겠죠? 이분의 청구 원인, 청구 근거가 제대로 잡혔는가? 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라고 하면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가? 보증 채무이행 청구를 한다 그러면 보증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서면요식으로 체결되었는가. 반면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제3자 소송 담당으로 들어가 본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반면 채권자 취소권으로 간다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채권 양도라고 한다 그러면 채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적법한 청구 원인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제시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양자간 기본형이죠. 기본형
이당 대립입니다. 원고, 피고. 가장 심플한 문제. 그래서 가장 심플한 문제. 그리고 가장 어렵습니다. 제3자가 오는 것. 올해 법행 기출됐죠? 그러면 내년은 당연히 이쪽 준비하시는 게 맞죠? 채권자 취소권 준비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기본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당연히 A급 쟁점이고 올해 찍혔죠? 올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남은 거예요. 내년 준비하실 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이랑 채권 양도는 1번부터가 승부처예요. 1번부터가 승부처. 얘네들은 1번부터가 승부처입니다. 원고 제대로 잡혔니? 피고 제대로 잡혔니? 이 친구의 청구 근거인 채권자 대위권 요건을 갖췄니? 취소 요건을 갖췄니? 양도 요건을 갖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집에 가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조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04조에 있죠. 406조에 있고요. 여기는 449조 더하기 450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일단 승부처가 갈릴 거고 이건 일단 채권입니다. 뭐 물건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물어보는 게 주장의 당부예요. 이건 그나마 조금 배점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따지면 돼요. 즉 청구의 당부를 물어보는 건 어떻다? 쓰다 말았네요. 청구권자 원고 근거를 써주시고 2번 그 다음에 피고죠. 피고의 항변 근거. 피고의 항변 근거를 넣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과 물건. 자, 채권은 소시, 변제, 상계. 자, 올해 법원 행시 소시, 상계. 여기서 나왔어요. 당연히 찍히는 A급 쟁점. 거의 민법의 항변 중에 거의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동시행항변권은 전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시는 그냥 나오는 것, 상계도 그냥 나오는 것. 근데 올해 상계 중에 가장 어려운 상계 충당이 나왔습니다. 상계 충당이. 제가 변제 충당을 모의고사로 내어드렸는데 상계 충당 문제가 나왔고요. 얘는 213조 단서입니다. 이건 물건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몇 가지만 써볼까요? 점치, 법지, 그리고 유치권. 올해 여기서 나왔네요. 올해 여기서. 올해 유치권에서 1쟁점이 나왔습니다. 245조 1항. 여기는 관법지 있고요. 366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해 기출이 됐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법지가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지가 한번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준비하실 필요성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은 2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점유취득시효가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점치 나왔고 올해 유치 나왔으면 이제 내년에는 법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한번 준비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목차가 청구의 당부니까 목차가 이렇게 세 가지로 귀결돼요. 갑이 청구를 했는데 인용될 수 있는가? 갑이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목차는 3개. 1번, 2번, 3번. 그리고 얘가 설문에 제시될 거예요. 얘가 설문에 제시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유형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죠. 주장의 당부잖아요. 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얘가 항변할 거거든요. 요거겠죠. 소시 항변했는데 소시 항변 주장이 타당한가? 상계 항변했는데 상계 항변 주장이 타당한가? 라고 한다 그러면 소시 상계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갈로 2 주장 당부 EX 소시, EX 상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얘네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목차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수월하죠? 확실히. 소시 요건이요. 대상적 격 있을 것. 대상적 격 있을 것. 그리고 기산점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들어갈 것. 그리고 나서 중단. 즉 여기서는 완성 요건이랑 중단 사유. 재항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가 항변하는 거죠. 이거는 원고가 재항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주장의 당부예요. 다 물어볼 수도 있죠. 원고 갑은 중단을 주장했다. 피고 을은 완성을 주장했다. 각 주장이 타당한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피고의 완성항변 주장의 당부, 원고의 중단 재항변 주장의 당부 각각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론들이 등장하는 거죠. 완성요건 162조부터 시작하는 것. 여기는 대부분 이제 170조 관련된 내용들이 짜자작 정확하게 이제 168조부터 시작해서 170조까지 넘어가죠. 올해 소시에서 가압류가 나왔습니다. 가압류 보증.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요 구간이잖아요. 어떤 판례인지를 설문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결론 정도는 좀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공통되는 거죠. 논하시오. 예를 들면 법률관계 가끔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법률관계를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람별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3명이에요. 요거는 조금만 더 이쪽에 추가 서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 일단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정해 주세요. 당사자가 누구니?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채권관계를 누구랑 맺으니 반대로 물권관계를 누구랑 맺으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률관계 당사자를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권리인지를 확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채권 아니면 물권일 거예요. 채권 아니면 물건일 겁니다. 요 관계도를 논하라는 거예요. 즉 사람 권리, 사람 권리, 청구권 어떤 거야? 채권이야, 물건이야?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있어? 누구의 문제, 권리의 문제.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바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를 확정시키고 그분들이 보세요. 목적이잖아요. 그쵸? 목적. 그리고 그걸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적법 유효하게 체결하고 그래야지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가장 거시적인 거예요. 보세요. 권리를 행사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청구의 당부, 주장의 당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요거 한 번만 딱 봐주시고 아 나는 이제 이런 구도로 집에 가서는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보겠구나.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를 볼 때는 질문을 항상 먼저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해드립니다. 뭐냐면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쭉 들어올 거예요. 너무 길어요. 오늘자 보충자료 같이 한번 볼까요? 올해 법원행시 문제를 보고 학을 띨 수밖에 없었잖아요. 보세요. 기본적 사실관계도 지금 이 정도 되고요. 추가된 1번 보세요. 위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요.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먼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럼 1번에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막달라게 있잖아요. 을은 갑 A,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하여 보세요. 질문을 먼저 봐야 대위권 나오잖아요. 대위권. 그러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대위권 찾았죠? 다행이다. 찾았잖아요. 그러면 법전에 404조를 일단 체크해 놨어요.
다행이죠. 질문을 먼저 봤으니까 오케이, 채권자 대위권 쟁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 어떤 문제인지. 갑을 대위하여 A 또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끊고 어떤 소송을 제기한답니까? 보세요. 권리 확정 나왔잖아요. 등기 말소 청구잖아요. 그쵸? 등기 말소 청구죠. 등기 말소 청구. 그걸 소로서 제기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원고는 이미 잡혔고 피고 누구로 잡아야 돼? 그걸 물어보죠. 뒤에 을은 누구를 상대로 끊고 보세요. 피고 누구 잡아야 돼? 어떠한 등기 말소 심판 대상이요. 어떤 등기 말소해야 돼? 끊고. 그리고 이때 을은 위소송에서 갑의비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물어본 거 맞죠? 여기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검토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즉 소외적법 관련돼서 나오셔야 되고 피고 항변과 관련돼서 각각 이분들의 시스템이 나오셔야 됩니다. 피고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고 원고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점 보세요. 클 수밖에 없는 이유. 느껴지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배점이 큽니다. 다 물어봤잖아요. 그쵸? 다 물어본 거 맞죠? 원고 청구는 채권자 대위권,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여기까지 검토하시고 최종 결론 승소가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아하, 대략 채권자 대위권의 문제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틀을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한 번만 더. 청구의 당부 문제는 1번 청구권자, 2번 피고 항변, 3번 법원 판단. 양갈 2번 주장의 당부는 제시된 쟁점의 요건 판례 사안. 요건 판례 사안. 그리고 법률관계의 논하시오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문제로 나오면 같이 한번 봐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오늘 포커스는 양갈로 1번 청구의 당부 시스템, 양갈로 2번 주장의 당부 시스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저랑 같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는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사례형 답안. 어떤 걸 먼저 보시라고요? 문제, 질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목차 구성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질문을 봤으니까 느껴지잖아요. 청구의 당부라고 질문, 법원 판단의 질문이 나오면 나도 1번 원고, 2번 피고, 3번 법원 판단. 반대로 주장의 당부라고 했는데 소멸시효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다? 요건 판례 사안. 물건으로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점치, 법지, 유치권입니다. 그러면 요건 판례 사안이에요. 한번 문제 볼까요? 올해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자, 2페이지 보충자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보충자료. 자, 3번이요. 위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하여.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항상 질문을 먼저 보라고 한 이유. 자, 을은 씨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끊고. 정확하죠? 딱 이거 물어봤잖아요. 유치권의 대항가부, 피고 항변 딱 물어보죠. 이것만 물어보죠. 피고 항변 물어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채권 아니죠. 물권이죠. 213조 단서, 유치권 320조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건, 판례, 사안, 배점 보세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10점. 10점. 정확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항상 보시면서 내가 뭘 더 써야 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질문을 먼저 보시고 배점을 보라고 한 이유입니다. 왜냐면 유치권은 다들 잘 쓰셔요. 다들 잘 씁니다. 근데 배점을 출제자분께서 10점밖에 안 줬어요. 이걸 많이 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320조 요건을 쭉 나열하고 이제 설문을 읽어보면 어떤 판례인지가 나올 거예요. 대신 결론은 꼭 알고 있으라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정답은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먼저 문제를 통해서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 지우고 목차 구성은 이제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청구당부, 법원 판단, 두 번째 자 주장의 당부.
자, 그럼 이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개년치만 보기 때문에 자, 63페이지 소멸시효 압도적 출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서는 첫 번째 쟁점이잖아요. 별표 5개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어떤 청구를 들어오잖아요. 원고가 어떤 청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피고가 할 수 있는 4대 항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 첫 번째가 소멸시효고요. 두 번째가 변제입니다. 변제. 그리고 세 번째가 상계. 그리고 마지막 전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행 항변권. 특히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 강론 해제와 같이 잘 등장합니다. 해제와. 소멸시효는 이제 162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되고, 변제는 두 가지가 오히려 핵심 포커스예요. 충당, 대위. 충당, 대위. 그래서 변제는 출제 비중이 조금 낮고요. 오히려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자랑하는 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래서 배점이 진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배점이. 내년에도 우리는 뭘 준비한다? 소시, 상계를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먼저 또 볼까요? 자, 강문항은 상호 무관함 1번. 이걸 먼저 볼게요. 평은행은 위 소송에서 소재기 당시 갑의 예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가 도가되었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 형광펜, 주장 형광펜. 자, 어때요? 바로 소시항변 들어왔죠? 이런 걸 먼저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몇 조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자, 다시 지금 문제를 봤어요. 문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찾았어요. 소실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 조문 찾으셔야 되는 거죠. 법전의 조문을 잘 찾아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이에 대하여 갑은, 자 보세요. 원고가 갑이구나. 재항변하겠죠. 병은행은 개설된 갑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병은행이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자 끊고 소멸시효가 중단 형광펜입니다. 원고의 재항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반대. 보세요. 중단. 중단. 그럼 중단을 보면요. 얘도 똑같이 조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시 조문 나와야 되고 중단 조문 나와야 되니까 중단 사유와 관련해서 168조는 청구, 압류, 승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야 됐다라는 건 청구에 들어가요, 압류에 들어가요, 승인에 들어가요. 채무자의 변제니까 승인이잖아요.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 승인이구나.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단 이후에 어렵냐면 이 중단 사유인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요.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사안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알아두시면 좋죠. 일부변제산. 대표적인 것. 일부변제산. 자,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병은행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분 한 분 더 했죠. 중단, 남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원고가 두 가지 던졌잖아요. 피고는 소시항변 던지고 원고는 두 개 던졌죠. 그러니까 각 주장을 따져보면 피고는 하나, 원고는 두 개, 모든 주장의 당부를 보면 토탈 주장 3개예요. 배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15점. 정확하죠. 얘 5점씩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 아니면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둘 수도 있겠죠.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둘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질문 어떻게 들어가는지. 갑과 병의 각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병이 먼저 소시항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 보세요. 갑이 재항변을 했죠.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1번 승인. 정확하게는 중단. 승인. 그리고 2번 남용. 이렇게 걸었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주장의 당부니까 우리가
방금 봤죠? 얘 요건. 혹시 판례 있는가? 산. 이렇게 검토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승인. 나왔죠? 승인. 승인은 요건이라기보다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승인의 내용. 그리고 판례. 그리고 산. 얘는 그냥 판례죠. 민법 2조 신의칙이니까. 이런 구도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집에서도. 승부처가 여기 두 개 같아요. 여기 두 개 같습니다. 여기 두 개. 그러면 소멸시효를 검토한다고 할 때 요건을 보면 첫 번째가 당연히 대상적격. 아직 어떤 권리인지 안 나왔어요. 그쵸? 어떤 권리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간. 그리고 세 번째가 기산점이죠.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찾아볼까요? 우리 문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집에서도 저와 같이 연습을 해주세요. 갑은 자신의 내연녀인 을에게 10억 원짜리 자기합수표, 갑의 신분증 및 도장을 교부해주면서 자신을 대리하여 병은행에 간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위 자기합수표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끊고 입금 권한 있습니다. 6권 대리죠. 네 글자 써두실까요? 6권 대리예요. 여기는. 오늘 엄청난 비를 뚫고 와주셨죠. 저는 못 올 뻔했습니다. 바퀴에 반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텀없이 너무 지금 강의에만 매몰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을은 2011년 1월 3일 형광펜이요. 왜 이 날짜가 중요한지 이제 설명드립니다. 2011년 1월 3일 병은행에 간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합수표를 입금한 다음 끊고, 제가 왜 유권대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입금 유효입니다. 그러면 예금 계약이 언제 체결된 거예요? 11년 1월 3일입니다. 11년 1월 3일. 자, 날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산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잖아요. 언제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죠. 맞죠? 기산점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만 써두세요. 뒤에 제가 해설에 달아놨는데 얘가 요물계약이죠. 입금과 동시에 예금 계약이 체결돼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끊고. 자, 그러면 여기 입금이 됐기 때문에요. 바로 나와요. 어떤 권리인지 바로 나옵니다. 예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죠? 예금 반환 청구권이 권리죠. 자, 이제 승부처가 여기입니다. 예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162조를 제가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건 10년짜리예요. 그럼 보세요. 11년 1월 3일부터 10년이니까 21년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죠. 승부가 여기였습니다. 병이 누구였죠? 병이 은행이었습니다. 무조건 은행은 당연상인이에요. 회사입니다. 회사. 상사채권이죠. 5년짜리. 그러면 여기에 동글뱅이를 해놓고 딱 봤을 때 아하 16년 1월 3일 소멸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예금 반환 채권 5년짜리네. 11년 1월 3일이니까 16년 1월 3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겠네. 라고 대략 얘기를 해주시고, 자, 마저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사례집이요.
63페이지. 자, 네 번째 줄. 병은행 직원에게 통장 분실 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아 최초 발급된 통장만 갑에게 교부하고 갑의 도장이 날인된 예탁금 지급 청구서를 위조하여 재발급된 통장과 함께 병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11년 1월 4일부터 11년 1월 4일이 언제입니까? 입금 다음 날이죠. 이미 의도한 것 같아요. 을씨는 뒤에 11년 1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10억 원을 자 모두 인출 형광펜입니다. 이건 밑에 쓰셔야죠. 얘는 무권 대리죠. 권한이 없잖아요. 입금 권한만 줬죠. 인출 권한은 안 줬어요. 사례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거에 진짜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입금 권한을 줬다라는 건 인출 권한도 준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죠. 입금 권한과 인출 권한은 각각 다른 겁니다. 인출은 무권 대리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 날짜 나왔네요. 갑은 2018년 4월 9일 형광펜이요. 이미 도과한 거 맞죠? 공부를 해놨더니 시험장 들어가셔서 시험지 대략 17년 1월 3일에 완성됐겠구나. 병은행을 상대로 병은행은 갑에게 여전히 위 계좌에 입금된 10억 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 예금 반환 청구에서 형광펜 딱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용 여부를 물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가? 입금과 동시에 체결된다. 근데 대리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대리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만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 읽어보세요. 쭉 2번 2번인가요? 1번 이제 쫙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실판을 보시면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진짜 판례를 이제 암기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문제는 얘예요. 승인이라고 제시가 안 됐죠. 남용은 제시가 됐잖아요. 설문에. 얘는 제시가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 이자 지급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안인지를 딱 뽑아내야 되는데 자, 승인인데 두 번째 줄 1번 봅니다. 갑은 병은행에 개설된 갑명의 자 이제 여기 형광펜 들어갈게요. 다른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형광펜 뒤에 이자를 지급 형광펜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지우고 자 이거는 상식이죠. 우리 수험생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하나은행에 통장이 2개가 있습니다. 통장이 2개. 여기에 이자 지급을 해줘요. 그럼 여기는 승인인 거 맞죠? 요 A에 입금된 이자가 승인인 건 맞는데 요 승인이 계좌 B까지 승인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상식인 겁니다. 맞죠? 다 알고 계시는 그냥 상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부처는 이 사안이 아니에요. 판례가 설문에 그냥 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 없고 승인의 내용을 써야 돼. 승인이란 어떤 거고 이 승인의 방법은 이런 거고 대표적인 일부 변제가 승인인데 이 승인과 관련돼서 이 계좌에 입금된 건 승인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좌까지 어떻다?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각각 별개 채권이죠. 각각 별개 예금 반환 채권이에요. 각각 별개 예금 반환 채권. 그래서 판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결론만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결론만. 그럼 우리가 승인의 일반론 내용을 써주실 거고 사안포섭해서 안 돼, 승인 안 돼. 그러니까 승인 주장 탈락이죠. 자, 관건은 또 병은행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판례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넘겨서요. 우리 65페이지에 얘만 먼저 볼까요? 자, 밑에서 5번째 줄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얘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유가 있었는가? 병은행에게 이런 사유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 처음부터 우리 내용 볼게요. 각 주장의 당부였기 때문에 자 1번 병주장의 당부 양갈로 2번 요건의 검토에 자 별표 2개입니다. 사례 답안을 쓸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 보세요. 사령 답안 작성을 한다고 할 때 목차 구성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예요? 자 요거잖아요. 그쵸? 조문. 그러면 소멸시효니까 소멸시효 완성에 요건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양갈로 2번에 이제 사안인데 예금 반환 채권은 5년짜리고요. 자 두 번째 줄. 자 요 부분이 형광펜 들어갑니다. 요물계약인 예금계약 형광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맞죠? 입금과 동시에 체결되며 즉 예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체결되므로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11년 1월 3일부터 당연히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진행된다. 자 문제는 이거 완성이 돼버렸는데 지금 갑이 두 가지 주장을 하더라. 자 질문대로 제가 목차 잡은 거 보세요. 양걸 1번 이자 지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 양갈로 갑원 승인의 방법입니다. 별표 2개요. 제가 별표 2개를 넣어드리는 건 진짜 일반론이에요. 답안에 쓰셔야 우리는 배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양갈로 갑원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승인이란 이런 것. 다만 양갈로 납원 이건 제가 읽어봅니다.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다른 채무까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얘는 답안에 못 써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곧 어떤 거였다? 판례 태도였으니까. 맞죠? 바로 그냥 설문 들어가도 되잖아요. 승인이란 이런 거고 일부 변제가 대표적인 승인에 해당하는데 굳이 양갈로 납원 안 쓰고 반갈로 2번 자 바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갈로 2번 사안 해결. 어떤가요? 위에 다시 한번 승인의 방법에 양갈로 납원 판례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 반갈로 2번에 판례 표현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검토를 하실 때 판례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그 판례 학습하실 때 어떤 사안이냐. 그래서 제 교재 보시면 판례 들어가기 전에 가로 열고 닫고 어떤 사안인지를 다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우리가 판례 공부하면 이게 판결 요지잖아요. 그죠? 무엇인지 여부 이러면서 소극, 막 적극, 인정, 부정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게 결론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사안 그리고 요게 결론입니다. 결론 틀리면 배점이 진짜 낮아요. 결론 틀리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얘죠. 판례 자체가 설문에 제시됐잖아요. 그럼 얘는 덜 쓰거나 안 써도 돼요. 바로 사안포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사안포섭으로. 지금처럼 다른 계좌에 입금된 건 그 다른 계좌의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할지언정 지금 갑이 청구하고자 하는 그 채권의 이자 지급 승인은 아니다.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큰 문제 안 돼요. 바로 설문 활용하시면 됩니다. 설문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의 승부처는 설문 자체 쟁점만 제시잖아요. 이렇게 덩그러니 던져드렸잖아. 맞죠? 남용신이칙. 이거 남기해야죠. 이거 남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죠. 그럼 고민해보세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얘는 이미 설문에서 드렸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수험생분들이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얘는요, 덩그러니 남용신의식만 제시했어요. 그러면 요 판례 원문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지금 쫙 읽었던. 그러면 승부처가 어디에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출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배점을 많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배점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배점이. 그래서 승부처는 사실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출제자였으면 전 여기에 7점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기에 7점. 민법 2조도 써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신의칙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례태도 다시 봅니다. 반갈로 1번 판례태도 옆에다가 소멸시효도 대원칙인 신의칙이 적용 이렇게 한 문장만 추가해 주세요. 소멸시효도 대원칙인 신의칙이 적용 거기부터 시작이거든요. 판례 원문이 소멸시효도 대원칙인 신의칙이 적용 딱 그 한 문장 써주시고 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자가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십니다. 소멸시효는 매년 최신 판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출제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65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내용 점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번의 양갈로 1번 요건의 검토 별표 2개였고요. 2번의 양갈로 1번 반갈로 1번 승인의 방법에서 양갈로 가번이었죠. 승인의 내용 별표 2개였고요. 양갈로 2번 남용과 관련해서 반갈로 1번의 별표 2개. 그럼 오늘 이제 복습하실 때 집에 가셔서는 문제 보고요. 그쵸? 다시 한번 문제 보고 목차 구성 집중하면서 판례 결론은 마치고 내가 이제 청구해당 분야, 주장당 분야로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문 그리고 판례 지금 제가 해드린 별표 2개짜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세요. 목차 구성도 너무 디테일하게 잡지 마시고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잡았죠. 반갈로 1번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반갈로 1번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양갈로 1번까지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82페이지입니다. 작년 13번이에요. 케이스 13번. 2023년입니다. 자, 얘도 질문 먼저 보세요. 질문이 뭡니까? 법원 판단. 이거 나온 거 맞죠? 이거 나온 거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법원 판단이니까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원고 청구 근거. 당연히 설문에 제시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피고, 항변 근거,
당연히 변론주의니까 소멸시효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번 법원 판단이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는 민법에서 얘는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얘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민사소송법이야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민법은 본안 판단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소외 부적법입니다. 소외 부적법. 소외 부적법. 민법은 이거 잘 안 내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겼네, 졌네. 이겼네, 졌네. 자, 질문 다시 볼까요? 자, 어때요? 법원의 판단은 인용기각 일부 인용. 보세요. 각하 없잖아요. 아, 이게 민법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점, 20점. 맞네. 목차 구성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분석하면서 일단 누가 등장하는지 당사자. 맞죠? 그리고 어떤 권리.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 이렇게 딱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1번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는 끊고 이미 여기에 당연 상인이 딱 써져 있어야 돼요. 5년짜리라는 겁니다. 끊고 당연 상인 5년. 이유는 법원 행시에 등기직분들 상법 들어가요. 상법. 거기서 요거 학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끊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 07년 1월 10일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7년 1월 10일 을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당사자부터 확인합니다. X 을 매매계약 체결했죠. 얘가 매수인이고요. 얘가 매도인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중도금이랑 잔금 언제 지급하고 을은 언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지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뒤에 끊고 이 사건 계약은 X 주식회사가 07년 2월 28일에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끊고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 형광 펜입니다. 여기가 변제기예요.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 형광 펜. 잔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잔금 수령과 나왔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형광 펜입니다.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X와 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 요 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언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자, 승부처 첫 번째. 어렵고 배점이 높았던 이유.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가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돼서 우리 앞서 봤던 문제는요. 정확하게 11년 1월 3일 입금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정기한 채권이야. 그러면 얘는요. 둘 중에 골라야지. 확정기한일까? 불확정기한일까? 힌트 들어가죠. 불확정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가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국가의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인데 여기서 왜 어려웠냐면 요놈의 불확정 기한은 그러면 언제 도래냐. 와 이게 판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도래냐? 승인 받은 날. 당연하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10일 이내 승인 받은 날. 근데 판례가 이것도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죠.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대요.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자, 뒤에 어떤 게 나오는지 볼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자, 뒤에 마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 드디어 승부처.
2007년 7월 20일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 형광펜입니다. 07년 7월 20일이에요. 자, 여기부터 승부 띄우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07년 7월 20일 불발생돼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 5년이라 그랬습니다. 상사 채권이었어요. X주식회사 5년인 12년 7월 20일까지 행사 가능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5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어떻다? 12년 7월 20일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였고 X주식회사는 중도금리장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 을은 2012년 2월 10일 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년 2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옆에다 쓸까요? 이행불능 나왔죠? 제3자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우리의 을이. 나쁘다고 할 순 없지. 많이 기다려준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 날짜가 2012년 2월 13일입니다. 12년 2월 13일이니까 요거 완성되기 전이네요. 완성 전 을의 이행불능이 나왔죠? 지금 딱 그림이 여기까지 도래합니다. 자, 그러면 이행불능이 나왔으니까요. 7월 20일 날 딱 돼서야 소유권 이전 등기 행사해도 못해요. 그쵸? 이행불능이니까 X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행사를 못해요.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요. 어떤 의미냐?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X는 소유등 행사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면요. 완성되어 소유등 행사 못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등을 행사할 생각이 없어. X는 소유등을 행사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한편. 자, 여기에 1번 이렇게 써주실까요? 1번. 1원고 이렇게 써주세요. 1원고. 1원고 들어갑니다. 갑은 X주식회사에 대하여 갑에게 약정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6년 8월 2일 확정되었다. 갑은 2017년 1월 5일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X주식회사를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정확하죠.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계약의 해제, 형광펜. 이제 어떤 거 달라고 해야 되죠? 뒤에 계약금 3천만 원 반환채권, 형광펜, 밑에다가 원상회복 청구권 써주시면 됩니다. 원상회복 청구권. 그리고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년 2월 11일 을에게 송달되었다. 17년 2월 11일 형광펜을 빡 해주시면 됩니다. 송달 시점에 이미 완성되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원고 청구 거 누굽니까? 갑.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가 등장하는 거죠. 이런 애가. 그러니까 설문에 얘는 다 제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의 압류 추심은 적법해요. 맞죠? 갑의 압류 추심은 적법하니까 문제는 어디가 승부처라는 겁니까? 여기죠. 여기가 승부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압류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압류할 수가 없지. 이미 얘는 없어졌다니까요. 그쵸? 얘는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되잖아. 얘는 돌려받아야 되는 거 맞죠?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가 계약금 압류를 완성 이후에 해버렸다 이겁니다. 아이고, 완성 이후인 17년 2월 11일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지 한참 지났는데. 맞죠? 끝. 청구는 인용됩니까? 기각됩니까? 기각이죠. 청구 인용 X. 청구 기각입니다.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을은 이 사건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한 자 추신금 청구 형광펜 청구 근거는 추신금 끊고
추징금 청구에 대하여 끊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1번 원고입니다. 끊고 자 이제 갑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에 항변했다. 갑의 청구는 위에다가 숫자 2번 얘가 피고죠. 피고 이렇게 됐습니다. 누군지 딱 나오죠. 갑, 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변 근거 소멸시효 라인이니까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써야 되는 내용들 한번 쫙 써볼게요. 결국 판례 사안을 그대로 낸 건데요. 자 본래 채권이 소위등입니다. 그리고 요 본래 채권이 이행불능 나왔죠. 그래서 해제하시고 원해청,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했죠. 원상회복 청구권. 자, 여기서 항변은 얘를 항변한 겁니까? 얘를 항변한 겁니까? 다시 질문 천천히 보세요.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원상회복 청구권의 근거인 본래 채권이 소시 항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건드린 거 맞죠? 여기 다시 질문 볼까요? 갑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이에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 소위등 채권. 네,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 맞잖아요. 완성된 채권의 기한 청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따져보면 되겠다. 얘가 완성됐는가? 요건, 판례, 산. 그래서 얘는 구성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얘를 먼저 썼어요. 판례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시 검토를 했어요. 소시 완성 검토를. 자, 그럼 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넘기셔서. 자, 84페이지에 자, 갑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존부에 양갈로 1번에 별표 2개를 넣어주시고 자, 얘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가, 나, 답니다. 와, 22년 9월자 판례를 23년에 바로 냈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판례가 아무리 길어도요. 자, 판례 태도의 양갈로 나번의 세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부터입니다.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은 이상 본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답원입니다. 결국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적으셔야 되는 건 요 부분이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자,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형광펜 본래 채권 소위등 채권입니다.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형광펜 밑에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기부터 형광펜입니다.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없어졌어요. 불이행이라는 게 없죠. 해제란 게 나와선 안 되죠. 원상회복이란 게 나와선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의 소시가 완성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서 사안의 경우를 저랑 함께 읽어볼게요. 자, 사안에서 의리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전등기를 맞춰주었으므로 자, 이행불능 형광펜 정확하죠? 이행불능 형광펜. 다만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본래 채권인 X주식회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X주식회사가 을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나번에 양갈로 1번은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우리의 승부처 양갈로 2번 사안의 경우에 자, 양갈로 가면 별표
2개 넣어주시고요. 양걸로 가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작년 합격하신 분도 이 부분이 어려웠다 그랬어요. 5년짜리일지 10년짜리일지. 우리가 평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생각하면 10년이거든요. 10년으로 계산하면 청구 인용이에요. 기산점도 승부처였습니다. 불확정 기한을 뽑아낼 수 있겠는가? 뒤에 보시면 이렇듯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제 형광펜 얘를 이행기로 잡았잖아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하였다면 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거니와 자, 뒤에 형광펜 들어갑니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도래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 사업계획 불승인도 이행기 도래예요. 그래서 설문에서 나번에 07년 7월 20일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딱 제시를 해주셨죠. 여기부터 5년, 12년 7월 20일로 잡아주시고 추신금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어떤 게 날라갔다? 예, 소시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12년 소멸, 17년 청구한 거죠.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고 최종 질문에 대한 정답. 답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쭉 내려오시면 갑의 청구는 기각입니다. 여기까지 답변해 주셔야 돼요. 법원 판단을 물어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어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일부 인용이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갑의 청구는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그림틀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매도인을 왼쪽에 두겠습니다. X 회사 1 매수인이죠. 매매 1번. 자, 그리고 요렇게 병한테 넘겨버렸잖아요. 2 매매 그리고 등기. 1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등 채권이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죠? 이행불능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등 청구권이 시효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판례 요 문장 이제 확인해 볼까요? 84페이지에 판례 태도 양갈로 1번에 자 이제 양갈로 답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채권자는 요거 한번 이제 여기부터 이제 또 읽어보세요. 채권자는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제 칠판 보세요. 완성 전에 이행불능이 되었든 맞죠? 완성 이후에 이행불능이 되었든 소시가 완성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완성 전 불능된 거 맞죠? 완성 전 불능. 요거까지 추가해 주시면 조금 괜찮다 이거예요. 완성 전 불능 사안입니다. 여기는. 완성 전후 불문인데 사안은 완성 전 사안이다. 완성 전 이미 이행불능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이행불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얘는 이중매매 사안은 아니에요. 이중매매 법리 의미가 없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돼야 돼요. 중도금. 사안은 딱 계약금만 지급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안 걷는 거예요. 출제자도.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어야 이중매매가 되는 겁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중매매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답안 쓸 때 이중매매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요렇게 아마 쓰신 분도 분명히 나왔을 거지만 근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 매매한 건 맞지 않냐. 그쵸? 대신 근데 안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거죠. 이때 이행불능이 되었다. 요 정도로 써주시고 혹시라도 이중매매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중매매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매를 두 번 한 건 맞으니까 이행불능 됐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중매매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가담은 더더욱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절대 문제되지 않음. 그래서 기억만 잘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올해 24년 법원행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